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25학년도 중상고 통합과학을 가르치게 된 곽윤협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통합과학과 그리고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전에는 송파에 있는 알과영이라는 과학학원에서 수업을 쭉 진행하다가 올해부터는 두각학원으로 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상고 학생들을 만나게 될 생각에 매우 설렙니다. 일단은 제가 중상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정리를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 24년에는요 객관식으로만 30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23년까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시험에서는 서술형 또는 단답형을 한두 문제 정도 섞었는데 근데 24년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객관식으로만 30문항이 나왔고요. 그 30문항이 모두 수능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1학년 입장에서는 좀 고3 모의고사 그런 것들까지 좀 많이 다뤄줘야 되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고요. 학교였고요. 그리고 최근 4개년 동안에는 1학기 중간고사가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워낙 남고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수학적인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생각하는 게 되게 빨리 돌아가서 뭐 학습 수준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하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1학기 중간고사를 조금 더 쉽게 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100점으로 나왔고요. 다만 기말고사 때는 난도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웠고 그런 아이들도 좀 어렵게 느낄 만한 단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거의 90점대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비상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그 표현들을 객관식 보기로 많이 채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6분의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도 A, B 서로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학교 프린트에서 너 이 정도까지 외웠어?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 라는 좀 되게 짜잘한 내용들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어서 교과서랑 프린트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은 학교에 속합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 24년에 시험별로 난이도를 좀 나눠서 최상에서부터 하 난이도까지 문제를 좀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함정 문제들이 어디에서 좀 나왔는지를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진짜 난이도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상난이도로만 한 물리화학에서 총 4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그리고 2학기 시험에서는 볼 수 있듯이 최상난이도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함정 문항들은 보통 지구과학이나 아니면 생명과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함정 문항들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거를 꼼꼼하게 알고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 부분들은 제가 따로 내신 대비하면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주요 문항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4번 문제는 그냥 전형적인 통합과학 문제예요. 우주론에서 뭐 양성자, 중성자를 순서 없이 표현했다. 그거를 매칭해야 되는 건 당연한 소리고 다만 여기 지금 동그란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 것처럼 비율에 대해서 뭐 12대 1, 뭐 7대 1 아니면 뭐 3대 1 이런 거 비율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깨닫고 외우기는 잘 하거든요. 근데 누가 7이고 누가 1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상고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쪽은 좀 비율의 선후관계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문제를 풀 수 있을 난이도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9번 문제는 물리 문제 치고는 되게 독특합니다. 보통 기준선 PQ 나오고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그림이 나오거나 못해도 그래프 정도는 주어지는 편인데 이거는 그냥 문장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힘든 친구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지 라고 했다가 그림에서 좀 뭔가 꼬인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등가속도 운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밑에 있는 보기를 풀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물리원 수준까지 요구하는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모의고사 변형 문제고 보시면은 원소 U에서 Z까지 있고 이거를 기역에서 비읍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문항, 그리고 그걸 매칭하기 위해서는 밑에 4가지 점에 대해서 그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얼만큼 훈련이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오래 잡아먹었다라면 뒤에서 당연히 못 푸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 화학원 수준만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화학 파트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크게 뭔가 특별한 게 없어 보였어요. 규산형 광물에 대한 문제고 기억하고 니은은 산소, 규소 이걸 매칭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에서 공유 결합하는 애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니은 보기로 나왔죠. 보통은 규소하고 산소가 공유 결합한다라고 개념 쪽에서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니은 보기 보면은 산소와 산소의 공유 결합이냐,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공유 결합 무조건 맞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고 통합과학의 지구과학 파트는요, 얼만큼 꼼꼼하게 공부했느냐의 싸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갈게요. 1학기 기말고사는 보통 생명과학 파트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4번 문제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그 결합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요 가에서 물 분자가 하나가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디귿 보기를 보시면 결합이 몇 번일 때 물 분자가 몇 개 나오냐라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꼼꼼하게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이 몇 개 결합할 때 물 분자가 몇 개 나오고 그리고 그 결합 횟수도 몇 번인지에 대해서 계속 헷갈려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수업할 때 약간의 좀 머릿속에 뇌리속에 남을 수 있도록 공식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실제 결합 횟수만큼 물 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합을 100번 하면은 물 분자는 100개가 나온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근데 꼼꼼하게 마찬가지로 생명과학도 요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5번 문제는 유전 정보의 흐름, 그냥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여기 보통 주형 가닥으로 표현하거든요. 어떤 거를 RNA로 전사를 시켰냐. 근데 이거는 밑에 있는 여기 단백질, 아미노산의 서열을 보고 이거를 코돈으로 바꾸고 그 코돈으로 바꾼 다음에 주형 가닥을 찾는 문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생명과학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18번 문제를 보시면 좀 물리 원 수준만큼의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통합과학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그래프에서 A하고 C 있죠. 이것만 나와요. 그리고 밑에 면적이 서로 동일하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데 얘는 B라고 하는 점선 그래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멘트, 요 면적은 A가 B의 2배다. 그럼 이 면적이 뜻하는 게 충격량을 뜻하는 거고 그 충격량이 2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충돌 전후의 속력을 구하는 게 밑에 보기 선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 물리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보면은 깊이에 따라서 진원은 이렇게 점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지구과학 원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통합과학에서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나 지구과학에서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느 판이 어디 쪽으로 섭입되었는지 그 섭입된 방향을 요구하는 문제가 실제로 나옵니다. 밑에 니은 보기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모의고사를 많이 다루고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2학기 중간고사로 넘어가면은 제가 좀 놀랐던 게 보통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보면 통합과학 2 있죠. 통합과학 2에 산화환원 파트, 그리고 산염기 파트, 그리고 중화반응 이 3가지가 좀 어려워요. 화학원 수준만큼 많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 때 산화환원을 보고 산염기랑 중화반응을 기말고사 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작년에 중상고에서는 이 3가지를 모두 중간고사 때 몰아서 봤어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심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왼쪽에 있는 4번은 진짜 화학원 수준만큼 요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속염과 그리고 금속이 산화원이 되었을 때 디귿 보기를 보시면 질량이 어떻게 바뀌냐. 그럼 이건 질량이 바뀐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원자량이라는 그 개념을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화학원 심화된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항이었고, 5번 문제도 동일한 연장선입니다.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금속 A, B의 질량이 아니라 수용액의 질량, 수용액의 밀도라고 나오죠. 밀도는 질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누구 입장에서 밀도가 바뀌냐라는 거를 아이들이 그 주어가 바뀌었을 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문항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대비해 줄 자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하고 15번은 딱 봐도 어려운 중화 반응 문제입니다. 화학원 수준만큼 다루는 내용들이 있고요.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A 값을 구해야 되고요. 특히나 15번은 농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나오죠. 근데 보통 이렇게 농도가 다를 때는 중화점에서의 부피비가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는 중화점 자체를 지금 안 주어져 있습니다. 물 분자 생성된 수에 의해서 농도비를 생각해야 되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상고 통합과학은 물리랑 화학은 원과목 수준, 특히나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일부 수능 기출문제들까지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 속합니다. 2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가면은 왼쪽에 있는 요 1번 문제 요 그림 있죠? 이거는 모의고사 그림입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나왔던 그림을 그대로 쓴 문제고, 보시면은 얘는 그 전기에너지 생산 파트에서 전자기 유도 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자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좀 반대가 돼요. 그거를 묻는 문항이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오른쪽에 있는 7번 문제는 전력 수송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좀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력 수송 파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7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들은 안 나올 거다, 약간의 안심을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물리나 화학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활용한다. 그거를 우리는 명심을 하고 내신 대비할 때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6번과 19번 문제는 생명과학 파트인데 약간 함정형이 있습니다. 16번은 군집하고 개체군의 정의를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니은 보기에서 지금 생명 다양성 파트, 2학기 기말고사가 생물 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생물 다양성과 그리고 개체군 군집을 섞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또 연계성 없이 공부를 했다라면은 이 문제는 조금 틀릴 위험이 많이 있었고요. 19번 문제는 그림은 어렵지 않아요. 그림은 어렵지 않고 이건 통합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다만 디귿 보기를 보시면은 바다 깊은 곳에서 홍조류가 생활할 수 있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맞았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틀립니다. 왜냐면 홍조류는 바다 깊은 곳에서만 서식하진 않아요. 그림에도 힌트가 나옵니다. 실제 얕은 수심에서도 홍조류는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홍조류? 얘네들은 짧은 파상 때 청색광을 주로 광합성으로 쓰이네. 그래서 깊은 곳에 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걸 노린 문제가 디귿 보기죠. 깊은 곳에서만 생활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함정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25학년도 중상고 통합과학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면, 개정된 통합과학이 첫 해죠. 그럼 개정 통합과학은 수능에서도 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물리나 화학에 좀 힘을 실었잖아요. 근데 중상고에서는 이제 좀 수능 스타일의 문제들을 많이 따라가고 그걸 실제로 출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도 좀 난이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통합과학 자체가 수능 과목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누구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화학은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다루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힘을 실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다 보니까 통합과학이 두 개의 과목으로 찢어졌어요. 통합과학 1 그리고 통합과학 2. 근데 보통 통합과학 2에 해당하는 게 작년 기준으로는 2학기 때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중상고가 어느 해에는 1학기 때 시험을 봐야 될 거를 2학기로 밀어서 본 적이 있고요. 또는 2학기 때 시험을 봐야 될 거를 앞으로 끌어서 1학기 때 시험을 본 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상고 통합과학의 시험 범위가 매우 들쭉날쭉했던 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과목 자체가 통합과학 1, 2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아마 통합과학 2에 있는 내용을 1학기 때 끌어서 쓰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중상고 기출문제가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평가원 모의고사도 잘 풀어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상고 기출문제가 매우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 한 8개년치를 갖고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아이들 내신 대비할 때 뭐 주간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후반부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거든요. 그때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빔을 활용해서 좀 시각적으로 보여지게끔 많이 아이들한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말의 대부분은 외래어가 많습니다. 특히 한자어가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 친구들이 한자에 대해서 많이 잘 습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 되게 쉽게끔 많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거를 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하고 실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 쓰는 개념 자료집이거든요. 개념 교재인데 빈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판서하면서 야 너도 써 같이 쓰자 같이 쓰면서 머릿속으로도 이해하고 손으로도 쓰면은 금방 머릿속에 잘 자리 잡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수업을 이끌어 가고 있고요. 당연히 문제도 아주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거의 중후반부가 되면 중반부가 넘어가면 아이들이 앞에 초반부에 배웠던 내용들을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누적으로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암기 파트가 많이 있을 때는 빈칸 채우기 식으로 아니면 객관식이 아예 없이 야 이거 써봐 이거 뭐게 주관식으로 많이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이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후반부에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내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시기에는 주관식으로 주관 테스트를 보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저는 학교 맞춤으로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자작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있고 여기 조금 잘렸는데 보기도 기역에서 희읍까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애들이 어떻게 다 풀어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잘 나온 친구들이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보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형식으로 저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 주간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숙제 같은 거 문제를 풀고 자기가 틀린 것들을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 수업 시간 때 해설을 해주거든요. 근데 항상 말미에 야 너 이거 틀린 거 다시 한번 복습해봐 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한 100에 90 정도는 즉 문제풀이 복습을 거의 못해요. 왜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되게 아이들이 바쁩니다. 수행평가 준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좀 보완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애들별로 이거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후반부에 배부를 해주거든요. 후반부에 나눠주면은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끼리 비교해요. 나 이 정도 틀렸네? 넌 이 정도 틀렸네? 하면서 약간 좀 비교하는 경쟁 의식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놓친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저희 또 다른 강점, 애들 클리닉을 진짜 많이 잡아요. 저 거의 휴문 날까지 반납을 해서 너 언제 언제 시간 돼? 뭐 아니면 어떻게 언제 올래?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달력에다가 많이 쓰거든요. 써서 뭐 쌤 오늘 안 될 것 같아, 언제로 옮길래요? 라고 해서 옮기면은 저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아니면 좀 저랑 오랫동안의 수업을 한 친구들은 먼저 요구해요. 쌤 저 언제 올게요? 와서 저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면은 똑같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가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끔 클리닉을 많이 챙겨줍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실제 그 아이들 관리하는 그 명단 파일인데, 약간의 동기부여를 합니다. 뭐 며칠 내로 숙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면은 포인트를 쌓는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시험 대비 후반부에 정산을 해서 얼마 이상 모았다라고 하면은 뭐 베라 기프티콘, 아니면은 뭐 피자 기프티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단기간에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그 피드백 문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물지 어느 파트 수업을 진도를 나가고 클리닉 점수 이런 거는 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저의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교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쌤 저 이런 부분이 요즘에 고민이에요,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뭐 요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어머니들께도 공유를 해드려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은 가정에서 조금 더 도와달라, 아니면 막 힘든 일이 있으면 다독여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께도 피드백 문자가 나갑니다. 이거는 실제 아이들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꽤 어느 정도 그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적혀 있는 학생 있죠. 요 맨 밑에 있는 요 학생이 1학기 중간고사를 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죠. 애가 정말 열심히 한 것도 옆에서 봐왔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줬는데 시험을 망치니까 되게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남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애한테 일단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 아이에 대해서 좀 1대1 마크라는 걸 통해서 너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결국에는 1학기 기말 때 1등급을 맞았고요. 2학기도 그 1등급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1학기 중간고사 빼고 계속 1등급이 나왔던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맞춰서 많이 그 지도를 해준다라는 게 저의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중상고 1학년 학생들이 좀 가져야 될 마인드, 그리고 고득점을 얻기 위한 전략을 몇 개 좀 적어봤는데, 제일 먼저 대충 문제를 읽고 푸는 습관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내용이 나와서 그냥 그림만 띡띡띡띡 봐서 문제 푼다? 텍스트가 길어집니다. 고등학교는 텍스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건 하나를 놓치게 되면 틀리게 되는 문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읽고 푸는 게 매우 중요하고, 빠르게 문제 푸는 거는 시험 대비 후반부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거의 초반부랑 중반부는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 매우 필요한데, 그 정확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틀린 내용을 바른 내용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 아이들 성취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자부할 정도로 아이들의 효과가 매우 높은 공부법이니까 꼭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파트별로 공부법이 달라요. 물리랑 화학은 좀 계산 문제, 사고력이 요구가 되는 게 많이 있고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암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지도 많이 알려주는 편입니다. 또 하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 계속 다룰 건데, 이거를 꼼꼼히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늦은 시간이라서 질문 못했어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보는 대로 계속 답변을 해줄 거기 때문에 시간, 장소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질문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6일 날에 개강을 하고요. 일요일 2시에서 5시에 중상고 통합과학 내신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날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